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가 가입하는 조합에 가입하는 방법 속에 맨 먼저 우리가 앞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입의 방법의 전제 조건은 전부 모두 몇 가지냐?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오픈샵이다 이럴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노조에 관계없이 노조에 가입 관계없이 노조 가입에 관계없이 고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노조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거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노조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관계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 기업이 강력한 파워를 가졌을 때 오픈샵을 취할 수 있죠. 정반대가 뭐가 되느냐? 클로즈샵이란 말이야. 노조에 가입해야만 노조에 가입 후에 뭐가 되느냐? 고용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 고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픈과 클로즈가 뭐가 되느냐? 반대적 개념을 가졌다면 유니온은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조에 가입 없이 고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 후는 반드시 노조 가입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조에 가입 없이 고용될 수 있다는 뭐의 성격? 오픈의 성격이란 말이야. 고용 후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가 뭐죠? 클로저의 성격이야. 그러면 오픈과 유니온을 클로저를 두 가지를 결합했다 그럴 때 유니온이란 말을 쓰죠. 유니온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그야말로 강력하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사 입장에서 고용하든 안 하든 노조에 가입하든 안 하든 고용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클로저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만 뭐가 되냐. 이때는 노조가 가장 가능성입니다. 노조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졌을 때 클로즈샵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가 뭐냐? 바로 오픈과 클로즈의 성격을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유니온샵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에이전시 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이전시 샵이다. 이 에이전시 샵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에이전시는 대리한다 이거죠. 비록 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합비만 납입하면 조합법만 납입하면 노조 가입한 대신 조합비만 낸다. 노조에 바로 조합비만 뭐가 되냐 하면 낸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냐?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시, 대리다. 그런데 정의는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조합 의사는 없지만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조합비를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에이전시 샵이다. 그래서 어떤 면은 대리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노동3법에 속하는 노동의 기본 세 가지는 뭐냐 하는 문제를 가끔 노동3법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먼저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뭐가 되죠? 그죠? 노동자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 소위 노동자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은 뭐가 되냐 그럼 기업의 생활의 보장. 노동자에게 최소한 요건 보장해줘야 되고 아무리 많이 일을 시켜도 8시간 이상 시키지 마라. 이 바로 근로기준법은 바로 뭐가 됩니까? 노동자의 최저 조건. 아무리 많이 시켜도 8시간 이상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아무리 누구를 고용해도 좋지만 또 13세 미만은 가지 마라. 노동자의 최소한 뭐가 되냐 그러면 노동자의 어떤 인격을 보장해주는 게 근로기준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노동조합법이죠. 조합을 갖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조합입니다.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갖다 어떻게 설립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었을 때 조합에 뭐가 되냐 그러면 운영에 관한 법. 운영에 관한 법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란 말이 나오죠. 노동쟁의는 바로 투쟁을 얘기합니다. 쟁의조정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쟁의조정법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법적으로 투쟁을 할 때 투쟁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제한, 금지, 알선, 중재, 긴급조정. 그래서 뒤에 가면 제한이라든가
금지라든가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알선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긴급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전부 다 묶어서 법으로 한 걸 노동쟁의 조정법에 대한 이야기다. 근로기준법은 그야말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 조건, 노동자를 위한 최저 조건이 뭐냐?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제한, 금지, 알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중재, 긴급 조정.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쟁의를 조정하는. 소위 정부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법. 이 세 가지를 노동의 3법이라 불러준다는 거. 최소한 근로기준법. 바로 노동자를 고용해서 쓸 때 최소한 만들어줘야 하는 법. 조합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쟁의에 대한 투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주는 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냐? 노동의 3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단체 교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체 교섭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단체로 교섭한다. 노사의 여러 가지 협력 제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협력 제도에 단체 교섭이 있다. 단체로 교섭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체로 이제 노동조합을 갖다가 교섭한다. 노동자들이 그냥 혼자 1대1로 가서 자기가 말을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단체로 협의를 갖다 하고 단체로 교섭을 한다는 얘기가 노동조합 단체 교섭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노사의 단체 교섭은 경영자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경영자와 뭐가 되느냐 그럼 사용자 경영자와 뭐가 되느냐 노동조합의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 모여서 얘들은 그럼 서로가 바로 단체 같이 교섭을 하자 하는 얘기가 단체 교섭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며 단체 교섭은 바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걸 갖다가 단체 교섭이라 부른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상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노동상권. 노동상권은 여러분 잘 아는 단체 교섭.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체 행동.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노동을 위한 단체 교섭이나 또 단결권.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노동의 3권이다. 노동의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 단결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노동의 3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노사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본상. 단체 협약은 노사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자기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일치시킨 부분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 협약이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임금이나 고용 조건, 임금과 고용 조건이 거의 대표적인 거죠. 임금과 고용 조건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 내용이다. 단체 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기능은 어떤 거냐? 단체 교섭은 바로 근로자가 통일시 일률적으로 개선한다. 근로조건을 동일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QWL,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불만 조정.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건전한 경영에 대한 충격, 노사의 대등한 관계.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교섭의 기능으로 우리가 지켜주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근로조건을 동일히 하고 일괄적으로 이되냐 개선한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QWL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QWL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근로자의 불만을 조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경영에 건전한 자극과 충격을 주는 거. 그리고 노사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5가지가 바로 단체에 의존된 교섭의 기능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쟁의 조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너무 좁으니까 이쪽을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그 밑에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쟁의 조정 일종의 단체 행동권을 얘기한다.
쟁이라는 말은 단체 행동이죠. 단체 뭐가 되냐? 행동권이다. 단체로 행동하는 권한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일종의 쟁의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쟁의조정은 바로 단체로 행동한다는 얘기를 알아둬라. 자, 노동쟁의의 이의는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지. 노동쟁의의 이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복리후생이나 재고나 이런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갖다가 얘들은 그럼 일어날 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쟁의라고 말한다. 이게 일치가 되면 뭐 관계없는데 노사간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불일치될 때 쟁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쟁의의 종류를 구분하라 이럴 때는 바로 이익에 대한 분쟁이냐, 이익의 분쟁이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건 페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권력이라 그러는 이야기, 권력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분쟁이다 이럴 때 권력의 분쟁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노사간의 주장, 노사간 주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권력에 대한 분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쟁의에 대한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이제 여러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만 노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만약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그런데 파업, 대업, 불매, 시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파업은 뭐가 되느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태업은 태만하다 이거죠. 오전은 쉬고 오후만 한다, 절반만 한다. 불매는 회사의 물건을 갖다 사주지 않는다, 불매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위, 피켓팅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뭐가 되느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노동자는 파업, 대업, 불매, 시위다. 그럼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직업 폐쇄, 직장 폐쇄. 회사 문을 닫는 것 이외에는 사용자가 할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해줄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조정이 있죠. 조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조정의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알선이다, 중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알선, 조정, 중재가 되겠죠. 조정, 중재, 알선. 어떤 내용을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중재해주고, 그럼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긴급조정. 긴급조정은 굉장히 강력한 뭐가 됩니까? 바로 중앙에서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뒤에 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일종의 상당한 국가의 어떤 권력을 동원할 때 긴급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이라는 이야기로 조정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의 행위 과정은 어떠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맨 먼저는 쟁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냉각기간을 가지죠. 그리고 쟁의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행위에 결의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거기에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디에 되느냐, 사용자가 채용을 제한하게. 예를 들어 쟁의행위하는 동안에 왜 되느냐, 새로운 신입을 뽑고 해고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채용을 제한하는 이 네 가지. 여러분 분명히 행위에 대한 과정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행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쟁의의 신고. 다음에 뭐가 되죠? 냉각기간을 가지고 쟁의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행위에 대한 이 결의를 해야 되죠. 결의. 그리고 채용에 대한 제한을 취한다 하는 이야기가 노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쟁의의 조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알선, 중재, 조정, 긴급조정, 요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쟁의 조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쟁의는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이며 내려갈수록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로 넘어가서 부당노동행위는 과연 어떤가, 부당노동행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때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가?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부당노동행위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조합이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나 노동조합이 권리에 대한 침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부당노동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부당행위
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행위. 이 부당행위는 두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갖다 해야 되느냐? 권리를 침해한다. 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종의 뭐가 되냐? 부당 노동행위로 봐야 된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뭐가 되냐? 바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한다든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는 묶어서 전부 다 뭐가 되냐? 부당 노동행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부당 노동행위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 맨 먼저 불이익 대우. 근로자가 조합안이란 이유로 예를 들어 해고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주는 거. 예를 들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이거 이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불이익을 갖다 줘서 예를 들어 해고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해가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불이익 대우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바로 반조합이나 뭐가 되느냐 환견제도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반조합 또는 왜 되느냐 환경계약이라는 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걸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노조에 가입을 갖다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갖다 해야 되는 조건. 두 가지 다. 노조에 가입하지 마라. 특정 노조에 반드시 가입해라. 이런 조건 속에서 뭐가 되냐 조건을 갖추고 고용을 한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반조합이다 또는 환견 멜로독이라고 얘기하죠. 속된 말로 똥개다. 시킨 대로 한다. 시킨 대로 하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뭐가 되죠? 바로 노조에 가입이나 특정 노조에 가입해야 되든지 아예 노조에 가입하지 말든지 이런 조건을 반조합 또는 환견 시킨 대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단체 교섭이라는 말이죠. 자, 교섭을 해놓고 어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어떤 단체 교섭을 했단 말이야. 조합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거부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태만하다 이거죠. 태만하다.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단체 교섭의 거부라고 말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지배 및 경비 원조란 말이 나오는데 지배를 위하여 회사가 왜 되느냐 노동조합비를 준다 이거예요. 노동조합비를 주고 의용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조합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중에 의용 노조로 만들어버린다. 말듣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건 바로 지배 개인 및 뭐가 되냐 경비 원조란 말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란 말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노조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신고나 증언을 했다. 신고와 증언을 했다 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때 만약에 신고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든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불이익을 준다.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또 부당노동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바로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불이익대우다. 그럴 때 불이익대우는 바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해고하든지 불이익을 준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이익대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조합이나 학년이라는 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걸 또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시킨 대로 하라. 바로 반조합 계약이며 환경계약이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쪽에 교섭을 갖다 거부한다. 그럼 왜 되죠? 바로 부당노동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되느냐? 지배를 위하여 아예 노동조합비를 줘놓고 회사가 돈 줘놓고 의용으로 만들어버리면 뭐가 되죠? 바로 지배개혁 또는 경비원조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신고를 했다든가 증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건 바로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 참가 제도와 협의 제도란 말이 나오는데 요 내용만 다음 우리가 바로 연결을 하면서 경영 참가는 어떻죠? 바로 의사결정권이 있다. 경영 협의 제도는 의사결정권이 없다. 핵심은 경영 참가 제도의 반대가 경영 협의 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경영 참가 제도와 경영 협의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교적 경영 참가 제도의 바로 반대적 상대적 개념이 뭐냐 되죠. 경영 협의 제도다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경영 참가의 반대가 경영 협의다. 그래서 이건 경영 참가 제도는 노동자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 DM. 여기는 의사결정권은 없다. 단순히 협의만 한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 제도는 바로 노동자 조합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협의 제도는 의사결정권은 없어요. 단순히 협의만 해준다. 결국은 참가 제도와 협의 제도의 차이를 말하라. 그럴 때 참가는 의사결정권이 노동자에게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협의 제도는 의사결정권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영 참가 제도는 그야말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경영자 이 두 가지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가 같이 뭐가 되느냐?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기업을 갖다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공동 관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럼 경영 참가 제도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하는 말이 의의 내용 나오죠. 자, 경영 참가의 목적은 뭐 때문이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기업의 권력을 공유하겠다. 권력의 공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권력을 공유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권력을 같이 가지겠다. 그 다음에 비인간화 문제를 극복하겠다. 노동자의 비인간화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극복하겠다.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경영력 운영에 참여하다 보면 바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바로 비인간화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노사의 협력 정대. 노사의 협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대시켜 준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노사의 협력이 정대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참가를 갖다 하는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더 올린다면 생산성을 높이겠다. 서로 대화가 될 때 생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 서로가 의되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이 5가지가 바로 경영 참가를 하는 목적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경영 참가에 하는 그 참가의 제도의 기법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경영에 참여할 때 어떤 거야 경영 참여하느냐인데 자본은 바로 돈을 갖다 낸다 이거죠. 돈을 내고 돈에 대하여 왜 되느냐? 투자를 했으니까 이 되죠. 참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종업원 지주제도다. 종업원을 주주로 모신다.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종업원을 지주화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 참가다 그럴 땐 이익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죠. 이윤의 분배, 이윤을 분배시켜준다. 이윤을 분배시켜주겠다. 바로 이 경영 이익의 참가 제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참가 제도의 협의 제도 속에서 본다면 노사 협의 제도라든가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하는 협의 제도라든가 노사 협의 제도라든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결정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영 참가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돈을 내가 종업원 지주하는 거,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노사협의제나 공동으로 어떤 결정체를 하는 경영 참가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영 참가가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며
최근 동향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맨 먼저 바로 경영창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죠 할 때 경영창가의 문제점은 잘못하면 경영권을 침해한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합이 약체화될 수 있다. 이 경영권을 침해하든지 그렇죠? 노동조합이 강력하면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할 수 있죠. 경영권의 침해다. 두 번째는 경영에 참여한다는 미명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조합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면 그들과 같이 어떠냐 그러면 협작하는 문제가 일어나다 보면 경영 약화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근로자의 경영 참가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노동자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전문인이 아닌데 전문적인 어떤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경영 참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경영 참가 제도가 해야 되느냐 그럼 노사협의의 역할,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는 참가의 수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동협의나 공동결정의 방향을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경영 참가가 다양화해졌다.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하여, 생산에 대하여 가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외부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여 특정 문화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결정하는가. 또 적용의 범위를 갖다 확대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최근의 경향이라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노사협의제도와 노사협의회와 단체 교섭은 어떠냐 이런 말이 되죠. 노사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협의만 한다.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여기는 뭐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갖다 가진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일이다. 단체 교섭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에 대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구속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권리가 의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 의해야 되느냐 그럼 권리가 소라고 얘기하죠. 소. 그런데 여기는 권리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크다, 대리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이런 점이다. 그런데 같이 노사협의와 단체 교섭을 비교하면 노사협의는 노사의 공동체다. 그러나 단체 교섭은 근로자 조건 유지를 갖다 개선 목적으로 한다. 다음 노사협의회는 단순한 승리 여부부터 관계없이 쟁의행위, 위협, 배경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노동조합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력 구제 정의를 베풀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당사자가 노사협의가 될 때는 근로자 대표자와 사용자라면 단체 교섭은 뭐가 되느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라는 게 차이다. 근로자 대표가 아니에요. 노동조합의 대표. 이걸 갖다 여러분 알아두고, 대상은 경영이나 생산성 문제에 여러 연계가 된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기타 조건을 얘기하는 게 단체 교섭의 이야기고, 그다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게 노사협의가 되겠죠. 그러나 왜 되느냐 단체 교섭은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권력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노사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단체 교섭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권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까지 갖고, 이제 8장에 가면 유지관리라는 단원이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 안 나오는데 신경향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요즘은 이런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또 현대 경영의 이슈, 이런 것들이 8장 9장이 더 첨부가 되어서 여러분하고 새로운 이론을 더 우리가 삽입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유지관리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또박또박 해나가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지관리의 의미는 뭐가 되죠? 바로 체계적인 인사관리다. 의미를 갖다 안전보건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데, 이건 바로 체계적인 인사관리, 체계적 인사관리다. 인사관리를 갖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나가는 체계적 인사관리의 체제가 바로 안전보건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안전관리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보면 안전은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위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의 어떤 생명의 위험을 얘기하죠. 또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해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만약에 뭐 팔, 다리 이런 데 어떤 상해를 입는 걸 갖다 자유로운 상태,
이 두 가지가 자유롭다 그러면 자유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안전 개념이라고 말하죠. 가능하면 위험이나 또는 아니면 상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안전이라고 얘기한다 한 말이 되죠.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고의 원인은 사람이 잘못했어. 또 여러 가지 불완전한 화학적인 부위의 물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화학적인 요인, 고열, 먼지, 소음, 진동, 감전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인적인 부위에 사람이 잘못했어. 그 다음에 물적인 부위에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환경에 어떤 문제, 환경에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화학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신체의 위험과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줘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되고, 사고의 제원인은 이런 것들, 사람이, 물건이, 환경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화학적인 부위에 의하여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고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 물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요인이, 법 제도에 의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적인 이야기는 채용 시에 신체 문제가 있나? 또는 잘 맞느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직무적성이라고 하는 적재적소죠.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뭐 전기, 전구 이런 걸 잘 취급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왜 되느냐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건 사고가 날 요인이 있다 이거죠. 채용 시부터 그 사람의 특기나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한 어떤 명세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고, 신체 검사, 건강 진단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물적 요인에 의한 거, 환경 요인에 의한 거, 법에 의한 거,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험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채용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건관리. 보건관리는 어떻죠? 바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이라는 말은 신체적, 정신적,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건강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보건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보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게 보건관리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럼 이런 보건의 제위험 요소가 어떤 거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화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기타. 화학적 같으면 공기오염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건 화학적 위험이라고 하죠. 물리적 오염 같으면 작업장의 온도나 습도나 통풍이나 채광이나 조명이나 화상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이라고 얘기하죠. 감전 같은 것도. 그 다음 기타 위험에는 뭐 세균이나 병원체에 의한 위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화학적, 물리적, 기타, 화학적, 물리적, 기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상의 위험에 제위험에 속하는 거 화학적이다. 두 번째 물리적이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기타.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기타 이 세 가지에 의하여 보건상 제위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마지막에 작업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업병. 직업병은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하느냐. 근데 반복 작업함으로써 일어나는 바로 신체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긴장이나 유발물 이런 게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이해되느냐 발생되는 거. 이 직업병은 점진적이죠.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병을 직업병이란다. 예를 들어 인터넷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는 어깨를 갖다 절림 현상이나 나중에 어깨의 신경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직업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업병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안전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안전을 유지하라. 안전 개념과 보건을 갖다 지켜줘라. 바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를 갖다 위험을 갖다 주는 요인은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기타. 그리고 직업병은 점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적 요인을 유발하는 걸 우리는 직업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근로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첫째는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을 지켜주고 직업병 같은 걸 관리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고, 다음 이야기는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바로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적 이 뒷부위에 뭐 안전,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뭐 이슈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이론이다 하는 걸 알아두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에 뭐가 되느냐? 근로시간의 의미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근로시간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종업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영자의 지위, 경영자의 통솔에 의하느냐 그러면 통제에 있는 시간. 이게 뭐가 되느냐? 경영자가 바로 종업원이 경영자 밑에서 얘들은 통제당함에 있는 시간을 갖다 우리는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너무 옛날은 딱 정해진 대로 했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유연화시키자. 좀 자유롭게 선택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돼가 유연화 제도에는 어떤 게 있죠? 그걸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예를 들어 내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나와 늦게까지 하겠다. 시간을 꼭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잡지 않고 시간을 갖다가 선택하게끔 해주자. 그 다음에 토요일날 내가 얘들이나 격주 휴무하고 주중에 하루 쉬게 하겠다. 그럼 뭐냐 그러면 일종의 토요 휴무제가 되죠. 그 다음에 집중근무제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가 되느냐 그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몰아가지고 주 3회, 주 4회 이렇게 몰아주는 걸 집중근무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파트타임. 그 다음에 교대해서 일을 하는 교대근무제.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관리 단지 같은데 수위 아저씨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제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우리 다섯 가지를 뭐라고 하냐? 유연하다, 자유롭다, 고정된 게 아니라 바로 자유롭다는 얘기를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죠. 자, 근로시간의 유연제에서 첫째 선택적이라 그럴 때는 뭐가 되냐? 출퇴근 시간이나 또 일일 근무 시간을 출퇴근과 일일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일일의 근무 시간을 어느 정도 예되느냐 그럼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일일 근무 시간을 갖다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선택적 근로시간을 갖다 취하는 목적은 뭐냐? 종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주자. 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준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대한 작업자의 참여나 노동에 대한 인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 격주 휴무제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의 한 방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일 중에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나간다. 비교적 어떠냐? 큰 약국 같은데 약산들은 한 주는 나가고 한 주는 안 나가고 서로 번갈아 가며 일의 양을 줄이면서 어떻습니까? 토요일은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토요 격주 휴무제라는 말을 쓰죠. 다음 집중 근무제라는 말은 일주일에 수행 일을 아예 얘들은 약간 몰아가지고 수행해야 될 일을 갖다 아예 몰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집중만 시킨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집중 근무제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근무제라는 말은 정상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파트로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또는 프리랜서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죠. 정규 시간보다는 작게 작게 운영하는 걸 갖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분 시간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대 근무제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근로자를 두 개조로 짜서 서로가 번갈아 가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교대 근무제라고 말한다.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소위 시간의 유연화 제도. 이 제도를 여러분이 알고 무슨 말인가? 선택 근로시간, 토요 격주 휴무제, 집중 근무제, 그 다음 부분 파트타임제, 그 다음에 교대 근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생산에 유연하게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는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연화 기법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걸 갖다 재택근무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자. 재택근무지. 재택근무라는 말을 또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은 특히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전문가들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녀들을 돌보며 재택근무제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재택근무제라고 하죠. 그래서 재택근무제는 바로 자기 자택에서 PC나 팩스를 놔놓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근무해주는 방식을 갖다 재택근무제라 합니다. 이건 바로 이제 통신이나 기업 정보가 발달되고 여가 선호를 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모빌하고 오피스란 말을 갖다 우리가 가끔 씁니다. 바로 이 모빌과 오피스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또는 자택이나 자동차나 고객 사무실 등에 두고 정보를 처리해 주는 것, 이걸 모빌 오피스라고 말한다. 그래서 고객과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서로가 기업의 능률을 확대하고 사무실 공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모빌 오피스를 사용하더라. 사무실에 출퇴근하지 않고 휴대폰, 노트북, 이걸 자택이나 또는 자동차나 고객 사무실에 두는, 바로 중요한 얘기는 자택, 자동차, 고객 사무실에 두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고객과 시간을 최대한 느리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모빌 오피스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바로 이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장소에 있어서 일하는 장소에 대해서 유연함을 취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인사관리의 인간관계를 갖다 이끌어주는 개념, 인간관계라는 말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노사정, 노동자 넓은 범위를 갖다 상호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구성원의 관계를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구성원 관계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면 노사관계 속에, 노사관계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인간관계라고 했어. 구성원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말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한제도라는 말을 쓰죠. 제한제도는 바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제안을 하는 거. 바로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굿 아이디어가 있다 이럴 때 굿 아이디어를 우리가 반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보상해준다. 그럼 제한제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려움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해결해주려는 내용,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사상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기조사는 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의 일종의 모랄 스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모랄 스베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총무원들이 어떻게 왜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죠? 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이 개념 조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통계 방법 또는 여러 가지 태도 조사, 태도에는 면접과 질문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의사소통이라는 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죠. 하향식이다. 하향식은 상부로부터 하부에, 상향식이다. 그럼 하부에서 상부로, 이렇게 의사소통, 수평은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의사소통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하향식, 상부가 하부에 명령 내리는 거, 상향식, 부하가 위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대등한 관계, 여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부장의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은 인사관리 현대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